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념 급탑제의 노연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지금까지 배워왔던 소설 개념들을 다 모아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죠. 자, 소설에서 꼭 알아야 하는 궁극의 키워드 5. 어떤 게 있었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 서술자예요! 이거 있었어요. 그쵸? 자, 우리 서술자에 대한 개념과 더불어서 시점, 제시 방법, 서술상 특징, 어조 이런 것들 많은 개념들 배웠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구성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쵸? 자, 그래서 소설을 이루는 구조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구성은 그냥 구성만 따로 알면 된다? 아니다. 구성에 따라서 그 구성에 따라오는 효과, 또 구성과 관련된 주제의식 이런 거 함께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소설의 배경과 그리고 인물까지 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개념을 다 탑재를 했어요. 근데 개념만 탑재하면 뭐해요? 그죠? 자, 선생님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었냐 하면 분명 개념 급탑재를 다 들었어요. 개념 공부를 다 했어요. 자기는 개념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모의고사만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왜요? 개념 따로 그리고 실전 따로 이렇게 갔던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 개념 급탑재, 개념 강의 시간이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소설 마지막 시간으로 소설의 개념들을 한번 실전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가 보기였죠. 선생님이 시에서도 보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어떤 개념들보다도 사실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게 보기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소설에서도 보기는 그냥 참고자료, 그냥 한번 읽어봐, 이런 의도로 낸 것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핵심 열쇠가 되는 부분이 보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설은요, 어떻게 실전을 우리가 맞이해야 할까요? 자, 실전 문제를 풀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마찬가지로 시문학이랑 똑같아요. 30초의 투자하는 겁니다. 자,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소설에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에서는 주로 뭘 했냐면은 문제 푸는 순서를 정했죠. 그죠? 왜? 시에서는 지문이 3개나 나왔으니까. 그죠? 가나다 세 작품을 가지고 여러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푸는 거는 뭐다? 정말 이거는 시간을 아주 갉아먹는 행위다.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순서를 정해가지고 풀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소설에서는 물론 우리가 굳이 문제 풀 시간을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소설에서는. 하지만 뭐가 필요하냐? 역시 내가 이 지문, 정말 소설 지문 길잖아요. 그죠? 이 긴 지문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또 빠져드는 거예요. 이 귀중한 시험 시간에 또 잠깐만 멍 때리다 보면은 빠져들어서 너무 재밌는 거죠. 그죠? 정말 이러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문에 너무 몰입해서 그 이야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항상 내 정신줄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 정신줄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고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보기를 한번 보고 와야죠. 그죠? 30초의 투자를 하면서 문제들을 한번 싹 이렇게 훑어볼 때 보기가 있으면 반드시 지문 읽기 전에 먼저 보고 와야 돼요. 왜? 보기는 시와 마찬가지로 소설에서도요. 이 작품에 대한 해설, 이 작품의 그 시대적 배경, 아니면 작가의 작품 경향 이런 것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고 지문을 읽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소설에서도요. 30초의 투자와 보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 한번 아주 따끈따끈한 기출문제 2012년도 수능을 보면서 한번 이런 것들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 먼저 해라? 당연히 문제부터 봐라. 자, 그러면 문제를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3문제를 넣어놨었는데요. 원래는 4문제였어요. 하나 어디 갔을까요? 지난번에 했어요. 기억나요? 그렇죠. 자, 창섭이라는 사람의 그 말하기 방식과 또 성격과 인물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인물 시간에 한번 이거를 풀어봤었죠.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 15번 문제는 뺐습니다. 나머지 3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를 보니까요. 이런 거 미리 보고 가면 좋아요. 왜냐하면 자, 13번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 위 글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구성을 배웠죠. 그쵸? 근데 만약에 보세요. 이 지문의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와 있었다면 굳이 정리하란 말 안 하겠죠. 그죠? 순서대로 다 제시가 돼 있다면 그냥 1, 2, 3, 4, 5번 이 순서대로 갈 텐데 왜 굳이 이거를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하라고 했을까?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 작품이 무슨 구성을 하고 있다? 역순행적 구성을 하고 있다. 역순행적 구성 배웠잖아요. 그렇죠? 시간의 흐름이 뒤바뀌어 있는 그런 구성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일어난 사건을 순서대로 정리하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살짝 이거 선택지 보고 가야겠어요. 왜? 우리가 읽으면서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순서로 돼 있는지. 자, 창섭이 아버지한테 계획을 말한 거, 아버지가 다시 개울가로 나간 거, 장정들이 다릿돌을 올려놓은 거, 어머니가 창섭을 맞이한 거, 아버지가 점심상을 받은 거.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4번을 한번 볼게요. 자, 14번을 보니까 보기가 있네. 자, 보기가 있는 거는 우리가 한번 보기를 읽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볼게요. 소설 속의 모든 인물은 자아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일부이다. 자, 인물은 자아고요. 자아이면서 세계의 일부가 된다.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여기 꽂혀가지고 한 문장 가지고 계속 읽고 있으면 안 돼요. 모르는 건 그냥 쿨하게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선생님 굉장히 쿨한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문제 풀 때 너무 이렇게 조마조마해가지고요. 내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못 푸는 거 아니까 이럴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모르는 건 그냥 쿨하게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하고 보세요. 자, 자아를 작품 속에서 행동하는 주체라고 하면 그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세계가 된다. 이러한 자아와 세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전개되는 것이 서사의 본질이다. 자, 보니까 이 보기는요, 갈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쵸? 자, 그런데 자아가 있고요. 자, 자아를 둘러싼 모든 것이 세계가 된다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소설이라는 것은 뭐다? 자아와 세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자, 앞에서 했던 얘기가 그럼 뭘까? 자, 소설의 모든 인물은 자아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일부라는 거죠. 모든 인물이요. 그러면 봅시다. 만약에 창섭이가 자아인 경우, 자, 창섭이에게 있어서 창섭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세계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창섭의 아버지, 아까 뭐라 그랬죠? 모든 인물이 자아이면서 세계의 일부라 그랬으니까 창섭이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뭐다? 그냥 그 창섭이를 둘러싼 세계의 일부이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이 글에서 창섭과 아버지는 갈등 관계에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아와 세계와의 갈등이라는 것이 꼭 사람과 어떤 환경, 어떤 사회, 이런 제도, 이런 것만 세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인물도 세계의 일부가 될 수 있으니까 자아와 세계와의 갈등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인물과 인물의 갈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창섭과 아버지의 갈등이 주로 일어나는 갈등이란 말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본문을 보고 나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보니까 여기도 역시 보기가 있어요. 자, 16번 문제의 보기를 보면은요. 장소에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장소에. 자, 이게 이 보기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인가 봐요. 그죠? 자, 그래서 장소에는 인간의 안정된 삶을 보호하는 터전인 장소에 애착하는 심성이다. 그러니까 장소에 애착, 약간은 집착하는 그런 심성을 장소애라고 한대요. 그런데 봅시다. 근대 이전에는 그리고 근대 이후 이런 말로 자,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라는 어떤 시대 구분을 하고 있죠. 자, 근대 이전에는 땅과 집이 대표적인 장소의 대상이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근대 이전에는 사람들이
땅과 집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근대 이후의 도시사회에서는 이들이 뭐다? 땅과 집이 애착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뭐다? 도구다. 하나의 도구다. 그리고 교환의 대상이다. 즉 내가 여기다 뼈를 묻을 것이야. 나는 여기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야. 이런 애착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땅이, 집이 그냥 어떤 재산의 일부, 그쵸? 그냥 교환할 수 있는, 남들에게 언제나 팔 수 있고 또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가치만 가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걸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을까? 자, 14번 문제를 보면은요. 자, 우리가 대충 이 부분에서, 이 글은 아마도 창섭이와 아버지의 갈등이 드러나 있을 거야. 라는 걸 살짝 봤잖아요? 14번에서, 그쵸?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갈등은 무슨 갈등일까?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뭐에 대한 갈등이에요? 땅과 집을 바라보는 태도 때문에 이 갈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땅을 장소애의 대상으로 여겨서 지키려고 할 거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걸 그냥 도구적 가치, 교환적 가치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거를 팔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자, 누가 이거고 누가 이거겠어요? 자,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라는 건 시대죠. 그러면은 아버지와 창섭 중에 시대가 더 윗세대에 있는 사람들, 더 오래된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당연히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창섭을 낳았겠죠. 아버지를 어떻게 낳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아마도 아버지는 이런 땅과 집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거고요. 창섭이라는 이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그렇죠. 집을 도구로만, 그쵸? 땅을 교환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문제는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문제들 다시 우리가 정확하게 자세히는 이따 풀어보도록 하고요. 한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생각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자,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2필이나 메고 일꾼을 3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잔홍으로 버티어왔다.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둥 일꾼 셋이 저희 농사해가지고 나간다는 둥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창섭의 아버지는 그쵸? 자, 지금 이 첫 번째 단락은 창섭의 아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뭐야 저렇게 많은 땅을 혼자 어떻게 해?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 저렇게 해가지고 이익이라도 나겠어? 자,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 많았지만 창섭의 아버지는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창섭의 아버지는 이 땅을 이해관계로 그쵸?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타산 이런 것들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때요? 땅은 창섭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장소애의 대상이구나 라는 거 알겠죠? 그쵸? 농사 짓고 거기에서 쌀이 얼마나 나오고 그걸로 돈을 얼마나 벌고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저 그 땅을 비옥하게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창섭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임자가 뭡니까? 임자, 이리 오시오. 그 임자가 아니라 주인이죠. 그렇죠? 자, 주인을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그루만 남은 논과 밭이 돼 그 바닥들의 고름, 그 언저리들의 바름,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못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흐뭇해 보였다. 자, 여기에서는 그래서 땅에 대한 창섭 아버지의 그쵸? 아버지의 그런 애착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근데 다음 단락을 보니까 이런 땅. 자, 이런 땅. 어떤 땅?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늙기 위해서는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풀었단 말이에요. 15번 문제. 그쵸? 왜? 이게 뭐가 문제였죠? 창섭이가 자기가 병원을 더 늘리려고 해요. 창섭이는 의사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병원을 늘리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버지를 서울로 모셔오면서 사실 이거는 부수적인 이유고 아버지로 하여금 그 땅을, 시골에 있는 땅을
살게 하려는 심산이었죠. 그쵸? 그래서 땅을 팔아서 나온 돈으로 병원을 늘리고 아버지는 서울로 모셔오고 이게 바로 창섭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중량 밑부분으로 봅시다. 자,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자, 어머니가 창섭을 맞이했다. 자, 이제 우리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거. 그죠?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4번이죠. 그쵸? 어머니가 창섭이를 맞이했습니다. 그쵸? 어머니가 창섭이를 맞이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는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갈 채비를 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서울로 하고, 어머니는 어때요? 나는 제발 땅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하고 한 군데서 함께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또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자, 아버지가 개울에서 돌아오시자 의사인 아들이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문제 풀 때 읽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넘어가긴 할 텐데 어떻게 하자? 자, 이 부분. 그렇죠. 자,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바로 창섭이가 아버지에게 계획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뭐랍니까? 자, 그 창섭이의 이야기 끝에 봅시다. 자,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해봐야 대답하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자, 아버지가 다시 개울로 나갔다. 자, 2번의 내용이지요. 그쵸? 자,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 들어와서 그도 점심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여기 나타난 게 뭐예요? 다릿돌을 올려놨는데, 아직 몰라요. 자, 이 부분은 모르겠고 점심상을 아버지가 받았다라는 부분이 바로 그 다음 나타나는 5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아버지가 점심상을 받았는데요. 점심을 자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힘도 줄었나 봐. 그 다리 처음 놀 때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화문이서 거들던 돌인데, 즉 내가 어릴 때 봤을 때는 사람들이 한 10명 남짓, 10명 조금 넘게 그 돌다리를 들어서 올려놨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힘이 약해서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하더라 라고 어때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죠. 장정들이 다릿돌을 올려놓다. 자, 보세요. 지금 보면은 지문에는 이러한 순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순서를 우리가 따져보게 된다면 얘는 어디 가야 되죠? 자, 뭐예요? 개울로 다시 나가서 다릿돌을 올려놓고 들어와서 점심상을 받은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 3번은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정리해 봤을 때 13번 문제가 뭐였죠? 가장 뒤에 올 거,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게 뭐냐는 겁니다. 뭐예요? 자, 언급된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죠? 뭐 역순행적 구조라고 하기까지는 좀 뭐하죠. 그쵸? 하지만 언급된 걸로 봤을 때는 이런 순서이지만 얘는 실제로는 여기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봤을 때 5번이 맨 마지막에 와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 왜 냈을까요? 그렇죠. 내용 파악 잘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자, 소설에서는 뭘 물어보냐?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 소설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요. 그거를 이렇게 사건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인물의 심리 상태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기와 함께 푸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14번하고 16번 문제만 우리는 풀면 되는 겁니다. 자, 한나절에 씨름을 하다니 하니까 나무다리가 있는데 그건 왜 고치시나요? 했어요. 자, 나무다리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돌다리를 고치려고 하냐라고 했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 볼까? 자,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허다든 너는 그 다리에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니? 갑자기 아버지 좀 감상에 빠지십니다. 그죠? 야, 우리 헤어져. 그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생각 안 나? 그곳 생각 안 나? 뭐 이런 거 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지금. 왜요? 이곳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애착의 대상이니까. 너 생각 안 나니?
우리의 그 사랑, 우리의 그 시절, 좋았던 시절 생각 안 나니? 이런 거잖아요. 그쵸? 너 고기 잡던 거 생각 안 나? 너 어릴 때 거기서 고기 잡았잖아. 서울로 공부 갈 때 너 그 다리 건너갔었잖아. 그럼 다리 건너야 당연히 서울을 가죠. 안 건너면 어떻게 서울을 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추억의 장소인 겁니다. 아, 우리 아들 서울로 떠나보낼 때, 공부시킨다고 떠나보낼 때 배웅했던 그 자리. 그죠? 장소의 대상이라는 거죠. 자, 시체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라는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더라. 근데 인정은 사람들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리에도, 즉 장소에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 할아버님 산소의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너다 모셨고, 내가 천자문을 끼고 그 다리로 글을 읽으러 다녔다. 네 어머니도 가마를 타고 그 다리로 가마를 타고 내 집에 왔어. 너네 어머니도 시집 올 때 그 다리를 건너서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돌다리라는 곳은 결국 뭐다?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모든 그런 삶의 추억, 과거의 일들, 이런 것들이 서려 있는 장소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나 죽거든 그 다리로 건너다가 묻어라. 나는 서울 갈 생각 없다. 이제 아버지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네? 창섭이가 놀라서 물었죠. 그쵸? 자, 천금이 쏟아진데도 나는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거를 내 눈으로 본 바치고,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으신 돈으로 장만하신 논들이야. 자, 그리고 그 느티나무는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거고,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은 거다. 어떻게 그거를 너는 팔 생각을 할 수가 있냐. 땅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때 일시적인 이해를 따져서 사고 팔고 하느냐.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돈이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서 문서 쪽으로 사모으기만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쵸? 돈이 있다고 땅을 그저 도구로서, 교환 가치로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돈놀이처럼 별리만 생각하고 그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고, 여기서 도시는 그 도시, 시티, 뭐 차도녀 할 때 그 도시가 아니라 도무지란 뜻입니다. 자, 도무지 생각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에는 괴이한 사람들이다. 어때요? 지금 이 창섭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4번 문제 이제 풀어볼게요. 자, 14번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자, 소설에서는 갈등이 드러난다. 아까 보기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 갈등은 자아와 세계의 갈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창섭이를 자아로 볼 경우 아버지는 세계의 일부로서 창섭과 갈등하는 그런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자아가 될 경우에는 어때요? 자, 당연히 창섭이도 세계의 일부로서 아버지와 갈등을 할 수 있죠. 그쵸? 또 창섭이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 아버지는 지금 이런 땅과 집을 장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요즘 사람들 그렇지 않더라. 즉 요즘 사람들, 즉 최근에 현대의, 즉 이 16번 문제대로 말하자면 근대 이후에 사람들이 땅을 대하는 어떤 사고방식. 그쵸? 자, 그래서 단순히 창섭이뿐만 아니라 자, 현대인들의 어떤 사고방식, 자, 이런 것들과도 이 창섭이의 아버지는 갈등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창섭은 이거 적절한 거 고르는 겁니다. 자아로서의 논리를 통해 세계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인물이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창섭이에겐 나름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쵸?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논리적으로 계획을 딱 짜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논리를 가지고 세계, 이 아버지와 갈등을 해소했어요? 해소 못했죠. 왜요? 아버지는 나는 안 간다. 나 서울 안 가. 땅 안 팔아.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번 안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은요. 아버지는요. 자아로서의 완고한 성격을 세계에 대해서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렇죠. 아버지의 땅에 대한 고집. 이런 것들을 창섭이에게 또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비판하면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자아로서의 창섭은 세계의 부정적 속성들을 들추어 고발하고 있다. 자, 세계의 부정적 속성을 들추어서 고발하는 건 사실 창섭이가 아니라 아버지죠. 그죠? 그러니까 3번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아로서의 아버지는 창섭과 어머니의 대립과 갈등, 이건 완전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이건 그냥 준 거예요. 그냥 니네가 봐도 아니지? 이거 버려라. 이렇게 그냥 준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왜?
창섭과 어머니 안 싸우잖아요. 대립과 갈등이 아예 안 나타나니까 4번은 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아로서의 어머니는 자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와 갈등. 자, 어머니 역시 별로 비중 없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속으로 이런 갈등하는 모습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으로 16번.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핵심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보시죠. 자, 보기. 아까 선생님이 읽었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애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장소에 애착하는 심성이다. 그리고 그 장소는 땅과 집이 대표적이다. 그죠? 자, 근대 이후에 도시사회에서는 이들이 도구적 대상이나 교환의 대상으로 변질이 되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장소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죠. 그렇죠? 하지만 창섭이나 그 외에 이 창섭이 아버지가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뭐다? 근대 이후 도시사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을 도구적 대상, 또 교환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러면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섭에게 집은 도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장소의 대상이 아니다. 맞죠? 그쵸? 아까 선생님이 자,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쪽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창섭의 아버지이고요. 그쵸? 그리고 이쪽에 속하는 사람이 창섭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창섭에게 집은 도구적 가치를 지닌 것 맞죠? 장소의 대상이 아니고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아버지에게 돌다리는, 이 뭐예요? 너 기억 안 나니? 너 그 길로, 그 다리를 건너서 서울로 갔었잖아. 니네 엄마도 그 길을 건너서 나한테 시집을 왔어. 자, 그쵸? 삶의 추억과 애환이 투영된 장소의 대상이다. 역시 맞는 설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지에게 장소의 대상인 집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그죠? 자, 저기 심어놓은 저 은행나무, 저기 심어놓은 저 느티나무, 다 니네 할아버지가 심은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때요? 자, 그런 집을 두고 어딜 가냐? 그죠? 자, 그래서 장소의 대상인 집의 성격, 여기 나타나 있어요. 그죠? 자, 다음 4번 볼게요. 자, 땅에 애착하는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은 땅에 대한 장소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땅에 애착하고 있고요. 그죠? 그런 아버지에게 있어서 땅은 장소의 대상이다. 4번 맞습니다. 자, 5번. 땅을 장소의 대상으로 여기는 의식이 두루 퍼져 있는 당시 상황? 아니죠. 자, 당시 상황은 어때요? 아버지의 말로 미루어 봤을 때 요즘 사람들은 땅을 그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더라. 그리고 그냥 욕심만 내더라. 돈놀이처럼 그 별리만 생각을 하더라. 그리고 조상들과 그 인연이라는 것은 절대로 다 생각하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이 하더라.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상황은요. 땅을 장소의 대상으로 여기는 의식이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이 퍼져 있어요? 그렇죠. 땅을 도구로 교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뭐였냐 하면은요. 여러분이 그냥 지문부터 읽었다.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지문 다시 읽어봐야 돼요. 그죠? 왜요? 우리는 지문을 읽고 뭔 말인지 몰라요. 아니면은 뭔 말인지 모르거나 아니면은 재밌어서 막 빠져들어요. 그쵸? 뭔 말인지 알 경우에는 그냥 빠져들어요. 빠져들면서 문제를 내가 뭘 풀어야 된다는 거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보고 오세요. 여러분 정신줄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먼저 보고 보기를 이렇게 보니까 자 14번 보기랑 16번 보기 두 개를 보니까 이 두 개가 이어지잖아요. 그쵸?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 작품, 이 지문을 보는 눈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는요, 여러분이 지문을 보는 틀입니다. 여러분이 지문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눈이고요. 그러니까 보기를 반드시 먼저 보고 오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요. 현대소설은 그렇게 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또 문제가 있죠. 뭐예요? 정말 고전소설 답 안 나와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정말 고전소설은 그냥 포기. 그냥 정말 슈퍼 패스를 외치고 싶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전소설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단어도 어렵고 무슨 뭐 말도 하도다 이로다 이신저 이러면서 아니 이게 우리나라 말이냐고요. 단어도 몰라 어투도 이상해. 거기에다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죠?
헷갈립니다. 자, 이 고전소설 여러분 그래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절대 선생님 뭐라 했어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다. 알겠어요? 배추 셀 때 말고 포기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고전소설도 쉽게 가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고전소설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맥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앞부분 줄거리가 있다? 무조건 읽으세요. 앞부분 줄거리가 없고 중략 부분 줄거리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것도 무조건 읽으세요. 자, 이 앞부분 줄거리가 그 뒤에 나오는 긴 지문보다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 줄거리에서는 이 앞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단순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인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누구랑 누구랑 같은 편이고 누구랑 누구랑 가족관계고 누구랑 누구랑 대립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인물의 호칭을 확인한다. 이건 왜 필요하냐? 우리는요. 고전서 읽어보면요. 너무 사람이 많이 나와서 힘들죠. 선생님도 사람 많이 나오는 거 못 읽어요. 선생님은요. 인물이 7명을 넘어가면 못 읽습니다. 만화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영화도 중요한 인물이 7명 이상 나오면 못 봐요. 너무 선생님 그렇게 사람 많이 나오는 게 싫어요. 그런데 자, 사실 알고 보면 뭐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와? 했는데 열심히 읽다 보면 이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닐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죠? 그렇죠. 고전소설에서는요. 한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 되게 여러 가지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뭐 유소사, 유자사, 뭐 유한림 이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다르게 부르니까 우리가 어때요? 이걸 보면서 뭐야 세 사람이 나왔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3명이 아니라 실제로 1명일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럴 때는요. 여러분 호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의 아버지구나. 근데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구나. 아버지를 아들이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르고 부인이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웃사람이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르니까 3개의 호칭이 나타날 뿐이지 사실은 다 같은 사람들이구나. 자, 호칭을 통해서 인물관계를 완벽하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요. 인물의 호칭을 확인하고 관계를 확인을 했다면 그 인물들을 선과 악으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자, 선생님이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인물을 배우면서 인물의 선과 악, 고전소설에서 선과 악을 나누는 방법은 알려줬습니다. 주인공 무조건 선이다. 이 주인공과 싸우는 애가 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주인공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다 선이에요. 그리고 이 주인공과 싸우는 사람, 이 악인을 도와주는 사람은 다 악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과 악으로 반을 딱 나눠 놓으면은요, 어떻다? 훨씬 더 여러분이 작품을, 지문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말 답 안 나오는 거 없어요, 여러분. 고전소설도요, 차근차근히 생각을 하고 읽어보면은요, 다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앞부분 줄거리가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따져보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여기 덤으로 개념을 좀 주겠는데요. 이거 왜 주냐 하면은요. 자, 고전소설 너무 어려우니까. 현대소설은 뭐 어렵든 쉽든 너무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현대소설은요. 우리가 이렇게 종류별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전소설은 웬만큼 종류가 있다라고 했죠. 고전 시가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왠지 고전문학은 좀 화자도 정해져 있고 인물도 정해져 있고 주제도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거니까 알고 가자는 겁니다. 알고 가면 여러분이 처음 보는 지문을 봤을 때 내가 아는 거 어차피 몇 개 안 돼. 그중에 이게 어디 한 군데는 들어가겠구나. 어느 한 군데만 한번 끼워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풀린다는 거죠. 아시겠죠? 고전에서는 통하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전소설의 주제, 선생님이 한번 덤이지만, 원래 덤으로 주는 개념 선생님이 설명 잘 안 하지만,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전소설의 주제는 뭐냐? 자, 고전소설의 주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게 뭐냐 하면, 권선징악이에요. 자, 권선징악이 뭔지는 알려줬죠. 그쵸?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즉,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게 권선징악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권선징악이 끝이냐? 아니죠. 그죠? 고전소설의 주제가 권선징악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그때그때마다 덧붙는 추가적인 주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그걸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 자, 먼저 첫 번째로
가정소설이라는 게 있을 때, 출제될 때가 있어요. 자, 가정소설이 뭐냐? 여러분, 이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세요. 편의상 선생님이 용어를 쓰는 겁니다. 가정소설이라는 용어 외워야 되나? 이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만약에 이 가정소설이라는 용어가 필요한 그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에 뭘 주겠어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잘할 수 있죠. 보기를 줍니다. 즉, 내가 수능에서는요, 문제를 풀 때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보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이 가정소설이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못 푸는 문제는 없어요. 앞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용어에는 너무 신경을 쓰지 말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개념 공부를 해도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 다음에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들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선생님 개념 공부 다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하는 친구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에 집착하는 친구들이에요. 가정소설 외우는 친구들이에요. 알겠죠?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자, 선생님이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용어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가정소설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문을 읽다가, 주로 처와 첩이 싸운다. 그쵸? 그러니까 본부인하고 첩 사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 라든가, 아니면은 계모가 원래 있던 그 전 부인의 딸을 학대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 이게 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게 바로 가정소설인데요. 이 경우에는 정말로 선과 악의 부분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선은 주로 처고요. 악은 첩으로 나오게 되죠. 고전소설은 단순하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선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전 부인의 딸이고, 악은 계모고, 콩쥐팥쥐를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선과 악으로 완전히 정말 극명하게 나뉘는 소설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여러분 주제는 당연히 뭐겠어요? 그냥 이거예요. 권선징악. 플러스 알파 없어요. 그냥 권선징악 자체가 주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런 걸 볼 때 누가 누구 편인지 확실하게 줄을 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애정소설이 있어요. 자, 애정소설 뭔지 알겠죠? 그쵸? 로맨스. 그렇죠. 사랑을 다루고 있는,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는 소설이 바로 애정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보는 드라마 다 애정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남녀 간의 사랑을 거의 대부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사극 몇 개 빼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애정소설,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는 드라마 생각을 해보면은요. 자, 그 사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탄하게 쫙 진행이 되면 누가 봐요? 재미없죠. 그쵸? 아이고, 놀고 있네. 그냥 이러고 말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를 재밌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중간에 자꾸만 뭔가 생기죠. 장애물이 생기죠. 그쵸? 민소희! 이러면서 뭐가 나와요? 막 죽었던 사람이 막 돌아오고요. 그죠? 그리고 뭐 갑자기 뭐 새로운 여자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부모의 반대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애정소설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개입이 됩니다. 장애물이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장애물을 딛고 극복하고 그 사랑을 다시 이루어가는 이게 바로 애정소설의 주된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애정소설의 주제는 뭐냐면은요, 물론 여기에도 권선징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더 중요한 주제는 뭐냐? 주로 옛날에 장애물이 뭐였을까요? 부모의 반대가 가장 많았어요. 고전소설에서는요. 자, 그 부모의 반대를 딛고 어때요? 자기의 사랑을 찾아간다. 이 내용이 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 원래 고전소설,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조선시대에서는 가장 큰 가치가 뭐였냐면 효였습니다. 효. 그쵸? 부모에 대한 효.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반대를 무릅쓰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혹은 나중에 설득을 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 이거는 뭘까요? 자, 효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개인들의 어떤 자유가, 그쵸? 개인들의 어떤 그런 자유로운 애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상이 들어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애정소설이 조선 후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조선 후기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죠. 즉,
그 이전에 있었던 유교적인 질서, 유교적인 가치, 가부장제 질서보다 사람 개개인의, 인간 개개인의 어떤 자유라든가 인간 본연의 심성, 즉 본성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정소설이 나올 때 자, 우리 시험에도 기출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선택지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역경을 극복하고 뭐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해가는 뭐 그런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인간 해방과 그렇죠? 인간성의 해방과 또는 뭐 진정한 사랑과 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당시 세태를 알 수 있어. 이런 선택지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애정소설의 주제는 뭐다? 바로 진정한 사랑, 또 자유, 인간성 해방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유교 이념의 실현. 자, 이런 거는 주로 뭐냐 하면은요, 권선징악뿐만 아니라, 뭐, 영웅소설 같은 경우에 충이라든가, 뭐 아니면 또 효라든가, 열이라든가, 이런 세 가지가 유교 이념의 대표 주자라 그랬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유교 규범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그때그때 따져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판소리개 소설이 있어요. 자, 이 판소리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자, 고영 선생님이 판소리개 소설은 좀 길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이 긴 설명들은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중요한 거 하나만 알려줄게요. 뭐냐 하면 바로 이 판소리 주제의 판소리개 소설은 자, 주제가 두 가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요. 여기에는 표면적 주제와 그리고 이면적 주제가 있어요. 이 판소리라는 것 자체가 조선 후기에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게 되면서 자, 이 판소리는 특이하게도 양반들도 즐기고 평민들도 즐겼던 아주 독특한 그런 문학 장르였어요. 그럼 보세요. 양반과 평민은 아주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주 뿌리부터가 태생부터가 다르고요. 생각 구조 자체가 다르죠. 그런데 이 판소리는 공연이잖아요. 만약에 책이면은요, 이렇게 보다가, 에이, 재미없어.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공연이라는 거는요,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하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앉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판소리 공연 얼마나 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를요, 춘향가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창하는데 6시간에서 9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사람들 앉아 있어야 돼요. 재미없으면 가버리겠죠. 그죠? 자, 그럼 사람들을 붙잡아 두려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쏙 드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양반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와 평민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관객을 모두 잡으려다 보니까 판소리개 소설은 이중성을 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요, 양반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판소리개 소설의 표면적 주제는 주로 뭐냐? 유교 이념의 실현이에요. 유교 이념. 아까 얘기했던 충효열,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심청전, 효저, 춘향전, 열이죠. 그쵸? 자, 그런데 이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게 되느냐? 그 이면을 보면 서민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면에는 항상 무엇이 반영되어 있냐? 자, 서민의식이 들어가 있게 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춘향전을 예로 들었을 때, 춘향전을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이 주가 되는 거죠? 남녀 간의 정절, 의리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겁니다. 춘향이가 절대 그 정절을 버리지 않고 그쵸? 변사또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이몽룡을 기다렸다는 것에서 이 유교 이념, 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 뭐가 들어있나요? 그렇죠. 춘향이 원래 이몽룡 기다려봐야 이몽룡의 부인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었죠. 그쵸? 자, 기생의 딸, 즉 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춘향이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몽룡의 정식 부인이 된다는 거. 사대부가의 부인이 된다는 거. 즉 당시 신분 상승의 의지라는 서민의식이 여기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소리개 소설은요. 두 가지의 주제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서민의식이요. 훨씬 더 발달을 하게 되면서 드러난 게 바로 5번 주제예요. 근대의식의 반영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요. 이런 서민의식의 성장으로 인해서 소설 자체
주제에서 어떤 제도를 고발한다든가 아니면은 사대부들의 무능력함을 비판한다든가 이런 소설들이 많이 창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분제를 비판하는 홍길동전이라든가 아니면 박지원의 호질, 양반전, 허생전 이런 것들은 양반들의 허례허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위선이라든지 무위도식이라든지 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비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고전 소설의 어떤 그런 주제 의식들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대하는 모든 지문들은요, 이 5가지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전혀 새로운 것들 없습니다. 자, 이것만 안다 하더라도 여러분 고전소설은 전혀 어렵지가 않겠죠. 자, 밑에 보시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따끈따끈한 기출문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안 해줄게요. 여러분한테 숙제로 한번 내볼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특히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어때요? 여기에다가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까 앞에 판소리 부분에 쭉 길게 써놨던 설명이 있죠? 판소리계 소설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들을 읽고 나면 좀 더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에 배웠던 말하기 방식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5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한자 성어에 관련된 내용. 자, 한자 성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진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한자 성어는. 이거는 배경 지식, 아무리 언어에서 배경 지식이 없어도 된다 하지만 한자 성어는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한자 성어도 선생님이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선생님도 이거를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많은 한자 성어를 알고 있잖아요. 진짜 무슨 매트릭스처럼 아니면은 진짜 컴퓨터 USB처럼 선생님 머리에 있는 USB 뽑아가지고 여러분 머리에 꽂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자 성어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뭘 가지고 공부하냐? 국어사전? 인터넷? 그 방대한 양의 한자 성어를 어떻게 다 하겠어요? 자, 알려줄게요. 명쾌한 답을 줄게요. 뭐냐 하면, 자, 여러분, 평가원에서요, 한자 성어 문제를 낼 때는 아무 데서나 한자 성어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자, 연계, 알죠? EBS 교재에서 연계되어서 출제된다. 수능이 70% 연계된다. 그럴 때 한자 성어도 연계가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주어진 연계 교재, 그 연계 교재 안에 한자 성어들이 들어 있어요. 그 한자 성어들 안에서만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서 외워야 할 한자 성어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되죠? 그쵸? 자, 연계 교재 안에 나와 있는 아직 안 나왔지만, 그쵸? 거기에 나와 있는 한자 성어들만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4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소재의 기능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소설을 하면서 배경의 기능만 열심히 알려주고 소재의 기능은 딱히 선생님이 따로 떼어서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이건 선생님이 극문학에 가서 한번 알려줄 겁니다. 극문학에서 알려줬다고 극문학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소설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여러분이 극문학에서 들어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신 보고 있나? 자, 언신들아, 너네는 이런 거 안 하지? 우리는 알아. 친구들한테 설명도 해줄 수 있어. 우리가 언신보다 더 훌륭한 존재들입니다. 자, 30초의 투자 하시라는 거예요. 10분만 아니라 소설에서도. 그 다음에 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까 선생님이 2012년도 수능 문제를 풀어주면서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문을 읽을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고전소설들의 인물관계를 정리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고전소설의 지문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또 주제를 이끌어내는 것 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3가지만 알고 있으면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다 접근을 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우리 다음 시간은 문학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극문학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